새벽 4시 완벽했던 예비 며느리가 매일 밤 사라집니다. 변호사 최유진, 낮에는 완벽한 예비 며느리, 밤에는 유흥가 건물에서 사채업자를 만나는 며느리. 시어머니가 뒤를 밟았고 그녀가 도착한 곳은 유흥가 건물 5층. 내 아들을 속인 거야? 넌 꽃뱀이야. 하지만 그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오늘 별빛달빛에서 공개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박 여사는 새벽 4시 15분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귀에 박히듯 또렷했습니다. 아들 지훈의 오피스텔에 합가한 지 2주째 박 여사는 예비 며느리 최유진의 새벽 외출을 확인하기 위해 사흘째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박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눈은 유진의 방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완벽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유진은 살갑고 다정했습니다. 지훈의 퇴근 시간에 맞춰 완벽한 저녁을 차려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지훈이가 좋아한다면서요? 어머, 냄새 좋네. 손맛이 있구나, 유진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으로 한 거예요. 금지옥엽 키운 내 아들, 저런 애라면 맡겨도 되겠어. 박 여사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의심이 싹튼 것은 정확히 닷새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경 화장실을 가려던 박 여사는 현관 도어록이 찰칵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라서 나가보니 유진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혹시 지훈과 싸웠나 싶어 다음 날 떠보았습니다. 유진아, 어젯밤엔 잘 잤니? 네, 어머니. 푹 잤어요. 그래. 근데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아, 그냥 좀 더워서요. 요즘 잠이 좀 설쳐요. 그렇지. 요즘 날이 후덥지근하지. 유진은 해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유진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예비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모두가 잠든 새벽 4시가 되면 유진은 어김없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4시 20분 유진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박 여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유진이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었고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완전히 가렸습니다. 저건 누가 봐도 무언가를 숨기는 차림새였습니다. 유진은 잠든 지훈의 방문을 잠시 바라보더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여사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게 뭐하는 짓이야. 한밤중에 저렇게 나가다니. 설마 다른 남자? 박 여사는 벌떡 일어났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몰라. 확실히 봐야 돼. 괜히 아들 사이만 망칠 수는 없지. 유진이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뭘 그렇게 숨기냐? 박 여사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속여?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박 여사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초침 소리가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오늘은 꼭 끝을 본다. 그녀의 눈빛이 새벽보다 더 차갑게 빛났습니다. 박 여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유진이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박 여사는 3분을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해둔 외투를 걸치고 유진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의 거리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택시를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20분 넘게 걸었습니다. 박 여사는 뒤따라가며 숨이 찼습니다. 유진이 향하는 곳은
명문대 출신 변호사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재개발이 멈춘 구시가지 유흥가 골목이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변호사라는 애가 이런 곳에 올 리가 없어. 박 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망설임 없이 골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역한 술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유진은 5층짜리 허름한 상가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은 끔찍했습니다. 1층은 문 닫은 지 오래된 듯한 전당포였습니다. 2층과 3층에는 XX 노래방 5호 단란주점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곳에 왜? 유진은 주변을 한 번 더 경계하듯 둘러보더니 건물 옆에 좁고 어두운 비상계단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간판조차 없는 그야말로 뒷문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완벽한 아들 지훈이 저런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박 여사의 머릿속에서 유진의 해맑은 미소와 지금의 음침한 뒷모습이 교차했습니다. 저 건물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박 여사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상을 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 추악한 비밀을 아들이 알기 전에 자신이 먼저 모든 것을 파헤치고 이 결혼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유진이 사라진 어두운 입구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새벽 7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박 여사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담벼락에 몸을 숨긴 채 박 여사는 건물 입구만 노려봤습니다. 드디어 유진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유진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습니다. 새벽에 들어갈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췌한 몰골이었습니다. 유진은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과 커피를 샀습니다. 길거리에서 허겁지겁 김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모습은 유능한 로펌 변호사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의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박 여사는 이 모든 광경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박 여사는 유진보다 한 발 앞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지훈이 막 출근 준비를 위해 방에서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지훈아, 이리 와봐. 박 여사가 지훈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지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너 저 여자 없으면 죽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자가 밤새 뭘 하고 다니는지 알고나 있냐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진이 피곤해 절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유진은 거실에 앉은 박 여사와 지훈을 보고 숨이 멎는 듯 놀랐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일찍? 넌 지금이 몇 시 같아? 밤새 일하느라 고생 많았네. 박 여사의 비아냥에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훈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뺨을 후려치듯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에는 유진이 새벽에 그 낡고 음침한 유흥가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유진 씨가 왜 이런 곳에? 지훈이 충격에 빠져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야? 지훈 씨, 그게 아니라 유진의 어설픈 변명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맞지? 내 말이 맞잖아. 저 여자가 내 뒤통수 치고 밤마다 저런 데를 들락거린다고. 어머니, 잠깐만요. 유진 씨한테 먼저 얘기를 들어봐야. 당장 이 결혼 엎어.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 끝이야. 박 여사의 절규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와 유진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유진 씨, 설명 좀 해줘. 제발, 뭐라도 말을 해줘. 지훈이 애타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유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박 여사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아들이 저런 여자한테. 지우는 유진의 방문과 우는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막막함에 빠졌습니다. 2시간 후 유진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나 유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유진 씨, 어디 가려고 해? 이러지 마. 놔줘요. 이게 최선이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얘기 좀 해보자고. 지훈이 애원했습니다. 유진은 지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훈 씨, 유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훈과 박 여사는 텅 빈 거실에 남았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다 알아볼 테니까. 박 여사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사흘째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꺼진 휴대전화 안내음뿐이었습니다. 병원 수술실에서도 지우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수술 도구를 건네도 지우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계속하죠. 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수술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창백했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지훈은 휴게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유진 씨, 대체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지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상태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유진이 다시 나타나 아들을 현혹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박 여사는 수소문 끝에 전직 형사 출신이 운영하는 흥신소 블랙캣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위치한 사무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남자가 박 여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박 여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유진의 사진과 그 건물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입니다. 새벽마다 이 건물 5층으로 들어가는데요. 건물 주소가 어떻게 되죠? 여기 적어왔습니다. 박 여사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서 정확히 누굴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봐 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으시죠?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내 아들만 지킬 수 있다면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박 여사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여사는 서둘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십시오. 직원이 사진 여러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유진이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 나오는 사진, 그리고 건물 내부 구조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5층은 XX 기획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긴 한데요. 그래서요? 사업자 등록도 안 된 유령 사무실입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정말 3층, 4층 유흥업소와 연계된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밤에 사람들 출입이 많고 대부분 얼굴을 가리고 다닙니다. 박 여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역시 내가 본 게 맞았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최유진 씨가 사무실에서 나올 때 악명 높은 사채업자 황 사장과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사진 속 유진은 험악한 인상의 남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유진이 남자에게 멱살을 잡힐 듯한 위태로운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 사장이라고요? 네. 이 바닥에서 유명한 작자입니다. 빚 못 갚는 사람들 상대로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흥신소 직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박 여사는 사진을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유진이 그 여자가 빚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액수일 겁니다. 황 사장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몇 천만 원 이상일 때니까요. 박 여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저 여자가 도박에 빠졌거나 아니면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사채를 썼고 박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돈을 못 갚으니까 저 황 사장이란 놈이 유흥업소에 팔아넘긴 거야. 그래서 밤마다 박 여사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내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박 여사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이 사진들 제가 가져가도 되죠?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혹시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박 여사는 서류 봉투를 꼭 안고 흥신소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여사는 지훈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훈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지훈아 앉아봐. 엄마가 확인했어. 박 여사가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유진이 그 여자 사채업자한테 빚을 졌어. 뭐라고요? 이것 봐. 박 여사가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지훈 앞에 쏟아냈습니다. 지훈은 사진 하나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예요? 사채업자야. 황 사장이라는 작자인데 이 바닥에서 유명한 놈이래. 지훈은 유진이 험악한 남자에게 위협당하는 사진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유진이 그 여자 빚에 쪼들려서 밤마다 저런 짓을 하고 있었어.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직 확실한 거 다 나왔어. 사진이 증거잖아. 박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훈은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유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변호사 월급으로 못 갚을 빚이 있다는 게 정상이야?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게 정상이야? 박 여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지친 얼굴, 멱살을 잡히는 모습, 허름한 건물 앞에서
비틀거리는 모습, 모든 것이 지훈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지훈아, 정신 차려.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까지 망해. 하지만 유진 씨한테도 사정이 있을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으면 사채를 쓰고 유흥가를 들락거려. 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유진은 병원 응급실 대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의 휴대전화에는 지훈의 부재중 전화가 58통 찍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누나. 앙상하게 마른 청년이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유진의 동생 최유석이었습니다. 유석은 기침을 하며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또 나빠졌어? 괜찮아. 약 타왔어. 누나 걱정하지 마. 유진이 유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유석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나, 지훈이 형한테 연락 좀 해. 형이 얼마나 걱정하는데. 안 돼. 내가 지훈 씨 인생 망칠 순 없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석은 누나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유석아. 다 누나 때문이야. 무슨 소리야? 누나는 아무 잘못 없어. 유석이 누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박 여사는 다음 날 아침 다시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그 건물에 언제 들어가는지 정확한 시간 좀 알려주세요. 직접 가실 겁니까? 그래요. 내가 직접 확인하고 끝장을 봐야겠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 들어갑니다. 그리고 7시쯤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여사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뒤졌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박 여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최유진, 내 정체가 뭐든 내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어. 박 여사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새벽 4시 박 여사는 잠옷을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에 호신용 스프레이와 휴대전화를 넣었습니다. 박 여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4시 30분 박 여사는 그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진이 비상계단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박 여사는 뒤를 따라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낡은 철문 앞에서 박 여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박 여사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박 여사가 문을 세차게 밀었습니다. 박 여사가 철문을 세차게 밀어젖히자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 여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붉은 조명도 천박한 음악도 술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수십 대의 컴퓨터가 빼곡히 들어찬 지저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담배 연기와 먼지, 컵라면 냄새가 뒤엉켜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최유진, 너.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가장 안쪽에서 한 청년이 기계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은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콜록거렸습니다. 박 여사의 등장에도 청년은 인기척을 못 느낀 듯 모니터에만 집중했습니다. 누구야? 당신 누구야? 박 여사가 다시 소리치자 그제야 청년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어떻게?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구석의 간이 침대에서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흥신소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사채업자 황 사장이었습니다. 황 사장은 박 여사를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한 듯 껄껄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최 변호사 시어머니 되시나? 아니면 우리 지훈이 엄마? 황 사장이 비죽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박 여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황 사장이 청년의 뒤통수를 거칠게 후려쳤습니다. 야, 최유석? 내 누나 온 줄 알았더니 웬 아줌마가 왔잖아. 내 누나한테 당장 전화 안 해.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최유석? 박 여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흥신소에서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유진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박 여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황 사장은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담배에 불을 붙이며 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최 변호사가 여기서 뭘 하는지. 황 사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말해봐. 유진이가 여기서 뭘 한 거야?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황 사장은 사무실 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번역 원고 입고 현황이라는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놈이지 누나 믿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돌리다가 수억 원대 빚을 졌거든. 황 사장이 유석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유석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걸 회수하러 왔고. 근데 최 변호사, 그 독한 년이지 동생 감방 안 보낸다고 대신 갚겠다고 하더라고. 박 여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빚을 대신? 그래. 근데 빚 갚는다고? 웃기지 마. 변호사 월급으로 내 이자가 감당이 되나? 황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일거리를 줬지. 낮에는 변호사, 밤에는 여기서 우리 도박 사이트 해외 법률 자문서 번역하고. 황 사장이 모니터들을 가리켰습니다. 동생놈은 프로그램 돌리고 아주 남매가 쌍으로 나를 위해 뼈를 갈고 있잖아. 박 여사는 번역이라는 단어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오직 도박 사이트, 수억 원대 빚, 감방이라는 단어만 꽂혔습니다. 그럼 유진이가 범죄 조직에. 범죄 조직? 맞아. 그것도 아주 깊숙이. 황 사장이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속인 거야? 돈 많은 의사 하나 물어서 이 빚더미에서 탈출하려고. 박 여사의 절규에 황 사장은 박장대소했습니다. 정답. 지훈이 그놈이 돈줄이니까. 결혼만 성사되면 이 빚 다 갚아줄 거 아니야. 황 사장이 유석을 쳐다봤습니다. 안 그래, 최유석? 유석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박 여사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나쁜 것들, 감히 내 아들을. 박 여사가 유석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황 사장이 박 여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줌마, 진정해. 여기서 난리치면 아줌마도 곤란해질걸. 당장 나. 박 여사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박 여사는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박 여사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지훈이, 우리 지훈이한테 당장 말해야 해. 박 여사는 택시를 잡아타고 지훈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병원 응급실 복도는 한산했습니다. 박 여사는 지훈이 밤샘 수술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지훈이 수술복을 입은 채 나왔습니다. 박 여사가 지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왜 이 시간에 여기? 지훈아. 박 여사가 지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당장 헤어져. 그년 꽃뱀이야. 사기꾼이라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지훈이 어머니를 빈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박 여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생놈이랑 짜고 너, 나, 우리 집안 전부를 시궁창에 쳐넣으려고 작정한 년이야.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내가 다 봤어. 그 사채업자 놈이랑 동생놈이 다 실토했어. 박 여사가 지훈의 양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걔네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범죄자들이라고. 수억 원대 빚을 내 돈으로 갚으려고 접근한 거야. 지훈은 어머니의 충격적인 폭로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유진 씨가 그럴 리가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내가 직접 그 사무실 가서 다 확인했어. 박 여사가 휴대전화를 꺼내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지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 유진이가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거. 동생이랑 같이 범죄 조직에서 일하는 거. 지훈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유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 지훈아. 그년이 너한테 한 게 뭐야. 새벽마다 몰래 나가서 범죄 조직 일하면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훈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유진 씨, 유진 씨.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은 유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꺼진 휴대전화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유진 씨, 제발,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지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유진은 병원 복도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으로 울렸지만 유진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휴대전화 전원을 완전히 껐습니다. 지훈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은 병실로 돌아가 유석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지훈이 형한테. 됐어. 이제 끝이야. 유진이 유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끼리 해결하자. 지훈 씨는 이제 잊어야 해.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와 지훈은 병원 상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쓰러진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정신 차려. 아직 늦지 않았어. 박 여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박 여사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병원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폭풍처럼 떠난 뒤 지훈은 텅 빈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린 것 같았습니다. 꽃뱀, 사기꾼, 도박 사이트. 어머니가 내뱉은 끔찍한 단어들이 유진의 해맑은 미소 위로 겹쳐졌습니다. 유진 씨, 대체 왜? 지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완전히 속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빚 때문에 멱살을 잡히면서도 자신에게는 아무 말 못했던 유진의 그늘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난 유진 씨에 대해 대체 뭘 알고 있었던 거지? 지훈이 괴로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의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강지훈 교수님, 302호 VIP 병동 입원 환자 최유성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호흡곤란을 호소합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유석? 지훈은 그 이름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언급했던 그 동생놈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지훈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302호 병실로 뛰쳐 올라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는 청년이 보였습니다. 바로 며칠 전
희귀 뇌혈관 질환 말기 환자로 급히 입원했다는 보고를 받았던 환자였습니다. 지우는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을 지훈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최유진이 퉁퉁 부은 눈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지훈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유진이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지훈이 유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유진 씨, 기다려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유진은 지훈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지훈은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설명 좀 해줘요. 지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환자 상태가 지금 갑니다. 지훈이 유진의 손을 놓고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석의 호흡은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확인하고 응급 약물 준비하세요. 네, 교수님. 지훈은 환자를 안정시킨 후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은 병실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병원 옥상으로 가요. 우리 얘기 좀 해야.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갈 수 없어요. 유진 씨. 지훈이 유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발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유진은 지훈의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유진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사실이에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난간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설명 좀 해줘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진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 아이, 유석이 제 하나뿐인 동생이에요. 유진의 입에서 지난 몇 년간 홀로 짊어져야 했던 잔혹한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 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빚은 유진이 변호사가 되어 겨우 다 갚아냈습니다. 하지만 동생 유석이 그만 희귀병인 모야모야병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석이는 아픈 자신 때문에 누나의 앞길을 막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채업자 황 사장의 고수익 투자 제안에 속아서 엄청난 빚을 떠안았어요. 지우는 유진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황 사장이 동생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전과자가 되면 안 그래도 아픈 애 그대로 감옥에서 죽을지도 몰랐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 사장과 거래를 했어요.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유진은 황 사장이 운영하는 XX기획이라는 유령 회사에서 해외 기업들의 기밀 자료나 법률 문건을 빼돌려 비싼 값에 되파는 불법 데이터 브로커 일을 도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새벽마다 그 건물 5층에 가서 밤을 새워가며 방대한 양의 해외 법률 문건과 기술 자료들을 번역하고 분석했어요. 유진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동생은 아픈 몸으로 간단한 데이터 입력을 도왔고요. 지훈은 모든 것을 알게 되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지훈도 유진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지훈 씨한텐 차마 말을 못했어요. 유진이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이런 시궁창 같은 현실에
당신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 어머니께도 너무 완벽한 분이라 이런 흉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지우는 유진을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꽃뱀도 사기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 가족을 지키려던 천사였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무지함과 어머니의 잔인한 오해에 치를 떨었습니다. 미안해요, 유진 씨. 내가 몰라서. 지훈이 유진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유진 씨, 그 수술,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잘해요. 유석 씨는 이제 내 환자예요. 내가 살릴게요. 지훈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겠다는 단호함과 의사의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유진이 지훈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고통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나랑 같이 이겨내요. 지훈이 유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유진이 지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은 유진을 꼭 안은 채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도, 유석을 살리는 것도, 황 사장을 처리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유진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제대로. 지훈이 유진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진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유석의 모야모야병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 수술실에 섰습니다. 수술 전날 밤 지훈은 유진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유석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유진은 로펌 변호사답게 날카로운 이성으로 의료 기록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지훈은 유진에게서 놀라운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 이전 검사 결과랑 비교해 보면 혈관 협착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유진이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봐야겠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의사와 보호자를 넘어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운명적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박 여사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는 수술실 밖 복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박 여사를 보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지훈은 대한민국 신경외과 최고 권위자답게 그 누구보다 침착하고 정확하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지시하는 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혈관 우회로 만들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지훈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유진은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박 여사는 유진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유진의 초췌한 얼굴, 퉁퉁 부은 눈, 떨리는 손. 박 여사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마스크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공입니다, 유진 씨. 아주 완벽하게 끝났어요. 유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폭풍처럼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홀로 감당해왔던 빚과 수면 부족, 그리고 황 사장의 협박, 모든 고통이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유진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그때 복도 구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박 여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박 여사를 보고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진아.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유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무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이 못난 애미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 유진아.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라 박 여사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일어나세요. 아니야. 내가 사과해야 해. 박 여사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꽃뱀이라고 사기꾼이라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하구나.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아요.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저 지훈 씨를 지키려고 하셨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이 한마디에 박 여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여사가 유진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 여사가 유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유진도 박 여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은 두 사람이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간호사들도 이 감동적인 장면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 유석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박 여사는 매일 병원에 와서 유석에게 직접 끓인 죽을 먹여주었습니다. 유석아, 이거 먹어봐. 어머니가 정성껏 끓였어. 박 여사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유석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유석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제 더 이상 유진을 며느리감이 아닌 딸처럼 대했습니다. 유진의 깡마른 손을 붙잡고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박 여사가 유진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나갔어요. 유진이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은 지훈과 박 여사 덕분에 빚을 갚기 위한 새벽 번역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는 변호사로서의 프로페셔널함 뒤에 숨겨져 있던 본래의 맑고 건강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유석이 태어나던 날 박 여사는 유진의 집으로 가 직접 짐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냉장고에 반찬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저녁에는 박 여사, 지훈, 유진, 유석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유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김치찌개를, 지훈은 유석이 먹을 수 있는 영양죽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유석이 왕쾌 축하. 그리고 내 착한 딸 유진이 고생 많았어. 박 여사가 진심 어린 외침을 했습니다.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석도 박 여사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형,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유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유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무슨 감사 인사예요.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유진은 지훈의 옆에서 엄마 같은 박 여사와 건강을 되찾은 동생과 함께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유진이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지훈이 유진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얘들아, 결혼 준비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박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유진과 지훈이 동시에 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 내 딸이잖아. 우리 지훈이 평생 잘 부탁해. 박 여사가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은 드디어 자신이 수많은 밤을 새우며 지키려 했던 소소하고 평범한 행복을 손에 넣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잠시나마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안도감이 찾아온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박 여사가 유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유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며느리한테 주는 거고. 박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박 여사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지훈은 이 모든 장면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석의 건강이 회복되고 박 여사가 유진을 진정한 딸로 인정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유진은 황 사장과의 불법 번역 계약을 깨끗이 정리하고 지훈과 함께 밝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로펌에서도 유진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동료들은 유진의 변화를 반가워했습니다. 유진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동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요즘 좋은 일이 많아서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양가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박 여사는 유진의 홀어머니 역할을 자처하며 상견례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식당에 조용하고 우아한 방이었습니다. 유진의 친척들과 지훈의 아버지가 모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이 아버지입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이 고모입니다. 유진의 친척들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그동안의 고난을 보상받는 듯한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합니다. 박 여사가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유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황 사장과 덩치 큰 부하 두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어이, 최 변호사, 결혼 축하한다. 이 귀한 자리에 내가 빠지면 섭하지. 황 사장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황 사장은 상견례 테이블 중앙에 서서 유진과 지훈을 번갈아가며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지훈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저요? 저는 최 변호사랑 아주 가까운 사이죠. 밤낮으로 같이 일했으니까. 황 사장이 비죽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장 나가. 지훈이 황 사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황 사장의 부하들이 지훈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낮에는 정의의 변호사, 밤에는 내 밑에서 불법 번역하면서 동생 빚 갚는 여자라는 건 다들 모르시겠지? 황 사장의 잔인한 폭로에 유진의 친척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지훈의 아버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유진의 고모가 놀라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유진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나 황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황 사장은 박 여사를 보고 시익 웃었습니다.
아,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그때 우리 사무실에 오셨죠? 황 사장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지 못해. 박 여사가 황 사장의 팔을 밀쳤습니다. 황 사장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가? 내가 왜 나가? 난 이 여자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황 사장이 유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내 밑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해외 기밀 자료들을 내가 그냥 놔둘 것 같아? 황 사장은 씩 웃으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최 변호사, 결혼하고 싶으면 내 조건 들어. 황 사장이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기밀 자료들 내 변호사 자격으로 법적으로 문제없게 다 정리해. 그리고 내 동생 빚 2배로 쳐서 당장 현금으로 가져와. 황 사장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니면 나 이 자리에서 네가 내 밑에서 했던 모든 불법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거야. 황 사장이 휴대전화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물론 지훈이 병원에도 소문은 좀 내야겠지? 지훈의 아버지가 경로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유진 씨, 이게 사실이요? 지훈의 아버지가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게요. 지훈이 아버지와 황 사장 사이에 섰습니다. 설명? 뭘 설명해? 이 여자가 범죄 조직에 연루됐다는 걸? 지훈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지훈이 애원했습니다. 황 사장은 이 상황을 즐기는 듯 웃었습니다. 자, 최 변호사. 대답해. 내 조건 들을 거야, 말 거야? 황 사장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황 사장이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는데요. 황 사장이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 박 여사가 황 사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야? 얼마면 되는 거야? 박 여사가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유진이 박 여사를 말렸습니다. 황 사장은 박 여사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일단 5억. 그리고 최 변호사가 내일 계속 도와줘야 해. 황 사장의 요구는 터무니없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추문이 있는 집안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소.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라. 지훈의 아버지가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진의 친척들도 웅성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상견례는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황 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생각해봐, 최 변호사. 연락 기다릴게. 황 사장이 비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박 여사, 지훈, 유진만 남았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진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지훈은 유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훈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박 여사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지훈의 집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지훈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 가족들까지 이런 일을 당하게 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이 결혼,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날게요.
유진은 자신이 떠나야만 지훈이 안전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황 사장이 요구하는 조건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진 씨. 내가 당신을 얼마나 어렵게 얻었는데. 지훈이 유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떠날 생각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해.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함께? 지훈 씨, 황 사장이 원하는 건 내가 로펌 변호사로서 가진 정보력과 당신 집안의 재력이에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잃을 순 없어요. 유진은 이미 홀로 황 사장을 만나 모든 것을 떠안고 떠나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 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안 돼. 이번만큼은 내가 내 손으로 내 며느리를 지킨다. 박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유진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짐 싸지 마. 어디도 가지 말고 기다려. 박 여사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놀라 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는 여기서 지훈이랑 같이 있어. 박 여사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박 여사는 최고급 정장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박 여사는 특정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황 사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황 사장의 불법 데이터 브로커 행위는 특경법 위반입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구속까지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유진 변호사는 협박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 여사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새벽 5시 박 여사는 그 낡은 유흥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박 여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철문 앞에서 박 여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야? 안에서 황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황 사장은 박 여사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지훈이 엄마. 이번엔 돈 가방 들고 오셨나? 아들 살리려면 현찰이 최고지. 황 사장이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황 사장의 비아냥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황 사장의 얼굴 앞에 툭 던졌습니다. 황 사장은 돈이 가득 들었을 가방을 보고 환호하며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수표나 현금이 아닌 두툼한 법률 서류 뭉치와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황 사장이 당황했습니다. 박 여사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요구한 돈? 한 푼도 못 줘. 박 여사가 황 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네가 우리 며느리에게 덮어 씌우려는 불법 행위, 그거 전부 우리 며느리가 강압에 의해 한 것이고 공갈 및 협박에 의한 피해자라는 증거가 이 서류 안에 다 들어있어.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황 사장은 서류를 펼쳐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이 아줌마가 미쳤나? 공갈 협박이라니. 황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닥쳐.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너 우리 며느리가 로펌 변호사라는 사실 잊었니? 네가 말한 불법 데이터 브로커 행위, 그거 내 놈이 주도한 거고 내 놈이 최유진 변호사를 협박해 자료를 빼돌리게 한 것, 이미 증거 확보 다 해놨어. 박 여사가 명함을 황 사장에게 던졌습니다. 이 명함은
우리 집안이 고용한 국내 최고의 특정 경제범죄 전문 로펌이야. 박 여사가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네가 우리 며느리에게 접근한 순간부터, 아니 네가 유석이에게 사기친 순간부터 내 모든 불법 행위는 감시당하고 있었어. 황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황 사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일을 덮고 사라지지 않으면 며느리 문제가 아니라 내 놈이 특경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건 시간 문제야. 박 여사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선언했습니다. 내 며느리 건들지 마. 내 새끼한테서 손 떼. 박 여사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 그러면 내 놈이 가진 모든 걸 법정에서 탈탈 털어줄 테니까. 황 사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돈을 얻으려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걸린 법적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박 여사의 단호한 기세와 압도적인 법적 증거 자료에 황 사장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다시는 최 변호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황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각서 써. 박 여사가 각서 용지를 꺼냈습니다. 황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박 여사는 각서를 받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지? 박 여사가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황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 여사는 당당하게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여사는 거실에서 짐 가방을 들고 지훈과 마지막 포옹을 나누려던 유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지훈과 유진이 놀라서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짐 가방 내려놔, 최유진. 박 여사가 유진의 가방을 빼앗아 구석에 치웠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해? 내 빚은 이제 우리 집안 빚이야. 박 여사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채업자 놈, 내가 아주 박살내서 쫓아냈어. 다시는 얼씬도 못할 거야. 유진은 감격에 복받쳐 박 여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지훈도 두 사람을 포옹하며 안도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지훈이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박 여사는 유진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독하고 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만 약한 모습 보이려 했니? 박 여사가 유진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내 뒤엔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든든한 집안이 있어. 유진은 비로소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황 사장이 박 여사의 강력한 반격과 법적 위협에 굴복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자 지훈과 유진의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는 박 여사의 용기와 유진을 향한 진심을 확인하고 유진이 얼마나 강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진 씨,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소.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하오. 지훈의 아버지가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송구스러웠습니다. 유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유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당당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은 더 이상 빚이나 과거의 그늘에 갇힌 새벽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유진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이게 꿈은 아니겠지? 유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 행진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유진의 친척들은 이미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유진은 홀로 버진 로드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놀라 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마. 넌 이제 내 딸이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 어미가 내 손을 잡고 들어가야지.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박 여사와 유진은 손을 잡고 당당하게 행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입장하는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객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이 모든 사연을 알고 있는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유진의 손을 지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그리고 내 딸,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힘들 때 등을 내어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거라. 박 여사가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주었습니다. 행복해야 한다. 꼭. 박 여사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지훈과 유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은 눈물과 웃음 속에서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유진은 그날 흘린 눈물이 억울함이나 슬픔이 아닌 진정한 가족을 얻은 기쁨과 감사함의 눈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지훈과 유진은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로펌을 그만두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법률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누나, 재단 일은 어때? 유석이 물었습니다. 유석은 지훈의 꾸준한 관리와 유진의 헌신으로 병을 완치하고 유명 IT 기업의 인공지능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보람 있어.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따뜻한 주말 오후 지훈과 유진의 집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유석의 완치 기념 파티였습니다. 박 여사는 손녀딸에게 정성껏 만든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주 맛있니? 박 여사가 아기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박 여사는 유진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네가 새벽에 나가면서 입었던 그 트레이닝복 있지? 박 여사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거 버렸어. 다신 힘들게 혼자 새벽 거리를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 박 여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홈웨어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네가 할 일은 이 아이와 우리 지훈이 사랑해주는 것뿐이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유진은 감격하며 박 여사를 끌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네요. 지훈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유석도 조카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누나, 형,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유석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유석아, 우리 가족인데 무슨 감사 인사야? 지훈이 유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더 이상 어둡고 불안한 새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동생, 그리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빛과 사랑이 충만한 집이었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 지훈이 유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유진이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 지훈이 유진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녁이 되자 5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자, 우리 유석이 완치 축하.
그리고 우리 손녀들까지 함께. 박 여사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5사람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진은 이 순간이 자신이 평생 바라왔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몰래 새벽마다 사라졌던 예비 며느리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결국 서로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믿음이 만들어낸 가장 따뜻한 가족 드라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 앨범을 펼쳤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기가 태어난 날 사진, 유석이 태어난 날 사진.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엄마, 3살배기 딸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우리 공주? 유진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예뻐. 딸이 유진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유진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만 흘리고 싶었습니다. 엄마도 우리 공주 사랑해. 유진이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2사람을 안았습니다. 박 여사와 유석도 소파에 앉아 이 행복한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고난은 이들의 가족애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시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사회의 편견을 딛고 진정한 사랑은 오해와 위협 앞에서도 서로를 지키는 용기임을 증명했습니다. 아들 몰래 새벽마다 사라지는 예비 며느리라는 충격적인 제목 뒤에 숨겨진 것은 뜨거운 가족애와 희생을 담은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새벽마다 사라지는 며느리를 의심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 뒤에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던 며느리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것, 우리도 살면서 자주 하는 실수죠.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란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만들어집니다. 박 여사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나선 용기, 유진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헌신, 그리고 지훈처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이 모든 것이 모여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오해받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